어머나 세상에 꽃중년이라는 별명도 참 정겹고 그리고 독고영재 씨란 이름은 더 정겨운데 아니 은밀한 취미라는 부분에서 약간 반전돼요 이거 진짜. 그러니까요. 어떤 취미 있는지 궁금하시죠? 네네.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네. 꽃중년의 중후한 멋을 가지셨고요. 거기에 카리스마까지 있으면서 신사시잖아요. 독고영재 씨를 수식하는 단어들이 참 많습니다. 그쵸. 다 멋진 단어들이에요. 네. 네, 이런 독고영재 씨의 아버지께서는 배우 고 독고성 씨이신 거 아시죠? 네. 그리고 독고영재의 또 아들은 배우 출신인 독고준 씨입니다. 아 그래요. 저렇게 3대째 배우 DNA를 이어오고 계신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의 연기 경력을 합쳐봤더니요. 네. 123년이라고 합니다. 어머나 이건 이런 거 혹시 기네스북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찾아봤더니 독고성 씨가 49년에 극단 입단하셨고요. 독고영재 씨가 73년에 데뷔하셨고요. 어머나. 또 독고준 씨가 97년에 데뷔해서 정말 계산해 보니까 딱 123년이더라고요. 와. 엄청나죠. 그러니까요. 네, 그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아들들이 다 이제 배우의 길을 걸었던 거예요. 세상에. 지금 독고준 씨 같은 경우에 사업가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 작고하신 독고성 독고성 씨 씨. 부친 와 너무 진짜 멋지시죠. 지금 봐도 카리스마 있네. 와 멋지네요. 이국적으로 생겼고. 네. 배우의 DNA를 갖고 있기도 하고 네. 배우로 활동을 꼭 해야 되는 그런 외모를 갖고 계신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아. 그런데요, 네. 이 독고영재 씨가 55년째 이어오고 있는 은밀한 취미 생활이 있다고 합니다. 네? 아까 얘기하셨나 과연 그 취미 생활이 뭘까? 독고영재 씨의 심장을 뛰게 하는 무엇이라고 하는데요. 어머나? 심장을 어떻게 뛰게 하는지 어떤 건지 한번 보시죠. 어머나 네네. 자, 이제 그럼 출발해볼까? 야 남자다 남자. 시원하다. 야 멋지다. 와 진짜 멋있는데요? 야. 와 우리가 선배님 굉장히 익숙해 보여요. 아 저기에 또 전시를 해놨네. 이게 지금 그 가격이 어떻게 돼요? 789만 원에 팔아야 되고 있습니다. 괜찮다, 야, 이거. 가성비 좋은데요? 괜찮으실까요, 형님? 혼나실 것 같은데요. 몇 대죠? 혼나실 것 같은데. 일곱 대? 일곱 대인가요? 일곱 대. 옆동에 갖다 놓든가 숨겨놓잖아. 우리 동네 그 이대인 있잖아, 개인이. 개인이가 우리 동 말고 우리 동에서 한 2동 떨어진 데 살아. 개인 형님한테 갖다 놓으세요. 안 오면 됩니다. 사서 그쪽에 주차를 하시고 안상처. 아 작전 회의를 하신 거군요. 잠시 내가 고민을 좀 해볼게. 아, 왜 이제서야 취미 앞에 은밀한이 붙었는가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박주희 변호사님. 네, 독고영재 씨가 지금 갖고 있는 바이크만 7대래요. 에? 그런데도 이 바이크에 대한 욕심이 끝이 없는데요. 그런데 이건 너무 진짜 심하다. 그러니까 근데 말씀처럼 아내분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이 바이크를 사고 나서 뭐 집이 아닌 다른 곳에 숨겨두기도 하고 했는데 꼭 3개월 만에 들키고 만대요. 어머나. 그래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전날도 바이크샵에 갔던 건데 어머나. 지인들 앞에서는 아내가 반대하면 살 수 없다라고 했다가도 일단 들키든 말든 일단 사보자라고 하면서 우겨보자라고 와. 했는데 그런데 이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런데 앵커님 혹시 이런 말 아세요? 허락받는 것보다 용서가 쉽다. 와, 그래요? 이 남편들, 그러니까 아내가 반대하는 취미를 갖고 있는 남편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인데요. 아내의 허락을 받는 것보다 일단 지르고 용서를 받는 게 쉽다. 이런 말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데 독고영재 씨는 허락을 택했을까요? 아니면 용서를 택했을까요? 용서. 제가 볼 때 용서 때까지는 일단 지를 것 같아요. 약간 강한 남자 뭔가 좀 기질이 있잖아요. 아까 뭐 영상 보시면 뭐 이계인 씨가 뭐 근처에 사는데 이계인 씨 집에다가 숨겨놓을까 막 이러면서 고민을 했는데 네. 결국 이 독고영재 씨는 허락을 택한 것 같아요. 아내가 반대하면 할 수 없다라고 해서 결국 사지 않고 씁쓸하게 이 바이크샵을 나왔다라고 합니다. 제 예상이 보기 좋게 빗나갔는데 하재근 평론가님, 뭔가 강한 남자 기질이 막 있을 것 같은데 의외로 사랑꾼 이미지도 있나 봐요, 지금. 네, 남편이 오토바이가 7대며 아내한테 잘해야 됩니다. 근데 독고영 씨가 옛날부터 그 오토바이 7대 사기 전부터 애처가로 또 유명했었는데 그러니까 독고영재 씨가 16살 연하의 건설회사 딸인 현재 부인하고 재혼을 할 때 큰 화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하재근 평론가님 말씀하시는 도중에 지금 오토바이 사진 나갔는데 진짜 다 다르네. 다 달라 진짜. 와. 7대 된 오토바이를 일부러 숨겨놓고 있었다고 하니까. 네. 근데 어쨌든 아내하고 결혼할 때부터 화제가 됐었고 네. 화제가 되니까 방송에서도 섭외가 빗발쳤을 텐데 네. 한 번도 방송에서 아내를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결혼할 때 네. 아내를 공개하지 않기로 아내하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아내를 철저하게 보호하면서 당시 기준으로 출연료가 최고였던 CF도 포기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아내랑 함께 출연해달라고 섭외가 들어왔는데 네. 아내 공개하면 안 된다고. 어허. 그래서 CF를 3개나 포기할 정도로 아내를 그동안 지켜왔다고 하는데 어허. 독고영재 씨가 뭐 그런 애처가로서도 유명하고 그리고 또 얼굴만큼이나 성도 왠지 이름도 분위기가 있다. 멋지잖아요. 성도 멋있다. 네. 그런 걸로도 유명한데 특히 막 그 이현세 씨만 하나 독고딱 때문에 더 멋지잖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독고라는 성이 왠지 뭐 네. 무소액불자로 혼자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그 이름과 관련한 깜짝 놀랄만한 이야기도 전했거든요. 그래요? 어떤 이야기인지 영상으로 직접 보시겠습니다. 네네. 원래는 독고 씨가 아닌데 저희가 원래 전씨입니다. 이 독고란 성이 실제 있는 성이에요. 독고 문중에서 이렇게 희성이기 때문에 초대를 하잖아요. 네. 그럼 저희 아버님은 그 문중 행사에 가셨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냥 독고 성으로 알고 있으니까 아 이게 우리 집안 식구인가 보다 해가지고 이제 그 후에 저한테 또 연락이 왔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그 해명을 했죠. 사실은 저희가 전씨입니다. 근데 아버님이 이렇게 돼서 근데 괜찮다고 그 아버님이 그 독고란 성을 많이 세상에 많이 알렸으니까. 알렸고 어머, 취미가 반전이 아니라 이게 오히려 반전인데 성이 원래 독고 씨가 아니라 전씨였다고요 지금? 왜 최근에 흑백요리사 2에 보면 후덕죽 셰프가 있어서 네. 대한민국에 후씨가 있어 이렇게 있는 것처럼 네. 그 당시만 해도 아니 대한민국에 독고씨가 있다고 해서 알린 게 바로 독고탁과 독고영재였죠. 네, 근데 그 중에서 실존 인물은 독고성, 독고영재 이 분인들인데 근데 독고영재 씨는 그래도 자신의 이름은 지켰어요. 실제 본명은 전영재거든요. 그래요? 예, 근데 독고성 씨는 전원윤, 아들 독고준 씨는 전성우 이름까지 다 바꿨습니다. 야. 그래도 독고영재 씨는 영재라는 이름만은 지켰는데 근데 궁금하잖아요. 어쩌다 수많은 성 중에서 독고라는 이런 예명을 택하고 대물림하게 됐을까? 그 말씀을 해드릴까 하는데 네. 일단 예전에 독고영재 씨 아버지 독고성 씨가 단역 배우로 활동하던 때입니다. 그때 유명하지 않으니까 촬영장 추울 때 모닥불을 펴는 일까지 본인이 했대요. 아, 불을 펴놓고도 세상에. 워낙 단역 배우니까 저 끝에 불 곁엔 가지도 못하고선 있으니까 그때 감독이 물어봤다는 겁니다. 외롭냐?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 물었던 거죠. 그랬더니 예 하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감독이 그럼 내가 너한테 그럴듯한 예명을 하나 만들어줄게 라고 하면서 네. 홀로 독, 외로울 고, 소리 성, 홀로 외로운 목소리라는 뜻의 독고성을 붙여줬는데 어머나. 실제로 사람이 배우가 이름 따라간다고 이 다음부터 정말로 외로운 남자 이런 개성파 배우로 거듭나게 됐다는 거죠. 어머. 그러면서 이제 독고성 씨에게 붙여준 예명 이거를 아들과 그 손자까지 그대로 독고라는 예명을 대물림하게 된 거죠. 어머나 세상에.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고영재 씨의 취미가 반전이 아니라 인생사, 가족사가 반전에 반전이 있네요. 대박 사건. 뭔가 그 반전 속에 살아온 지금 그 연기상을 앞으로도 정말 대를 이으는 그 명품 연기 보여주시길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멋졌습니다. 어머나,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 제목을 보고 진짜 딱 한 명의 그 진실 씨를 떠올렸을 것 같은데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이나 그 편지 좀 읽어줄래? 무슨 편지?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기 전까지는 그 깊이를 알지 못하는 거라고 했다. 서로 남모르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형이나
나야, 당신이 이 편지를 받아보지 않아도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지금 당신한테 하려는 말들을 당신 옆에서 얘기할 수만 있다. 아,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이 영화를 극장에서 직접 보신 분들도 계시겠고, 아, 근데 어쨌든 이담 아나운서 그립네요. 저희 영상 보면서 네네, 아, 참 그립다 했는데 아마 시청자분들도 그립네 그 말을 되뇌이고 계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대중들의 정말 큰 사랑을 받았던 배우잖아요. 네. 처음에 데뷔할 때부터 사랑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특히 데뷔할 때는 그 88년도쯤에 그 광고 모델로 데뷔를 했는데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했던 거 있잖아요. 그 광고 모델로 데뷔를 하면서 이 광고잖아요, 이 광고. 네, 사랑을 바로 듬뿍 받기 시작했고요. 네. 방금 보셨던 영화 수잔 브링크의 아리랑으로 91년도에 이제 연기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는 97년 그 편지 박신양 씨와 함께 네. 나왔던 그 영화에서는요. 또 정극 연기도 잘하는구나. 이렇게까지 또 인정을 받으면서 90년대 정말 시대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을 한 그러니까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그 시절에요. 이 최진신 씨에게 팬분이 편지를 보냈대요. 팬레터 얼마나 많이 보냈겠어요. 그렇겠죠. 그런데 최진실 씨 그 받은 편지들을 혹시 답장을 했을까요? 아니, 바빠서 못하죠. 아유. 궁금하시죠? 네.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시면 어허. 이게 나옵니다. 어머나, 아니 근데 지금 보세요. 팬분들, 아니 지금 뭐 그때 당시만 해도 요즘은 뭐 SNS가 발전하지만 SNS에 뭐 그 팬분들이 언니 뭐 어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던 시절이니까 다 쓴다고 뭐 수백 수천 통의 팬레터 편지가 왔는데 그걸 어떻게 답장 못 하잖아요. 옛날에는 편지를 이렇게 예쁘게 꾸며서 네. 이렇게 종이학 접어가지고 편지랑 같이 보내는 거 네. 그게 이제 팬들의 대표적인 활동이었고 어허. 유명 스타들은 팬레터가 산처럼 쌓였는데 네. 그걸 어떻게 답장을 하겠습니까? 답장 못 하죠. 그 팬레터를 보내는 사람도 답장 받을 거라는 기대는 안 하고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겠죠. 그런데 네. 이 중학생 팬이 그 당시에 편지를 보냈는데 의외로 며칠 뒤에 답장이 왔다는 거예요. 최진실 씨한테요? 그렇습니다. 직접? 그래서 그 답장의 내용이 35년 만에 대중한테 공개가 됐습니다. 이게 답장이에요, 이게 지금? 최진 씨가 직접 쓴 답장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썼네요. 지금 네. 저희가 그 이름은 가려드렸어요. 네네. 저걸 써서 우체통에 넣어서 이렇게 왔다는 거죠. 마지막에 진실 언니가 써있네, 진짜? 그렇습니다. 뭐 안녕 누구게 진실이 언니란다. 놀랐지 막 이러면서 어머. 이쁜 글씨로 언니한테 보내준 편지 잘 받았어. 요즘 언니는 수장 브링크 이후에 드라마 준비를 하고 있단다. 어머나. 너는 요즘 뭐 하고 지내니? 공부하느라 정신 없겠지만 그 외에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추억들을 많이 만들기 바래. 어머나. 이런 식의 내용들이 세상에. 답장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누구라도 이 편지를 보는 순간 이게 정말 본인이 있었을까? 이거 기획사의 답장 담당 직원이 썼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네. 최인실 씨가 또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언니가 보낸 이 편지를 보고 친구들이 언니의 매니저나 친척이 써줬다고 하면 이렇게 만들어주렴 이러면서 장난스러운 그림까지. 저 메롱 표현인가 봐요. 메롱처럼. 메롱, 부럽지?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가 봐요. 이거 내가 쓴 거 맞다 네,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세상에. 그러면서 건강하고 언제 어디서나 행복하길 1991년 11월 15일 진실 언니가 이렇게 답장을 보냈다는 겁니다. 아, 세상에. 아니, 답장을 써줬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감동인데 내용이요. 정말 안진용 기자님 다정다감의 끝판왕이에요. 그냥 보통 누구누구야 편지 고마워 잘 지내 건강하고 이렇게 딱 끝낼 수 있는데 이걸 세심하게 썼어요 진짜. 최진실 씨가 세상을 떠난 지 18년 됐는데 이제 정말로 실제로 만나서 인터뷰했던 제가 거의 마지막 세대 기자일 거예요. 그래요? 그럼요. 전 진짜로 만났었으니까요. 어머. 근데 실제로 팬들뿐만 아니라 기자들한테도 굉장히 상냥하고 그리고 자기가 어떤 얘기를 해줘야지 도움이 되는지 정확히 알 만큼 세상에. 굉장히 주변을 잘 배려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 팬 같은 경우도 이런 편지를 받아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네. 책상 정리를 하던 중에 우연히 발견한 나의 보물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와. 실제로 답장이 도착해서 너무 기뻤다고 합니다. 이 편지는 35년이 지나 지금은 이런 편지가 아니라 SNS를 통해서 이곳저곳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됐는데 그러다가 최진실 씨의 딸 최준희 씨에게도 이게 전해진 거죠. 와. 자, 그래서 최준희 씨가 직접 SNS에 본인의 입장을 밝혔는데 네. 요즘 여기저기서 엄마의 흔적 연락이 많이 오는 중이다. 아직도 세상에 엄마가 남아있다는 게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세상에. 그래서 최준희 씨도 엄마 최진실 씨와 관련된 사진과 추억담을 계속 받고 또 자신도 역시 SNS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공유를 하고 있는데 네. 말도 못할 만큼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를 전하고 있고요. 지금 최준희 씨도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대중들과 소통을 많이 하고 소중한 사람들에게는요. 직접 손편지와 함께 선물을 보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와. 자, 근데 글씨를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좀 가까이 좀 보세요. 네. 저 글씨체가 지금 35년 전에 받은 최진실 씨의 그 편지 속 그림체, 이 사진체와 이 필체와 꽤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진짜 그런가요? 그리고 또 왼쪽이 최진실 씨가 35년 전에 쓴 거 그죠? 네네. 오른쪽이 이제 최준희 씨의 글씨체인데 시청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비슷한가요? 뭐 대박 사건 그죠? 비슷한 것 같아요 진짜. 실제로 좀 비슷한데 네. 또 하나 흥미로운 건 뭐냐면요. 1991년이면 최진실 씨가 23살 때 저 편지를 썼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최준희 씨가 딱 23살입니다. 어머, 어머나! 이게 약간 평행 네. 이론처럼 최준희 씨의 23살에 엄마의 23살 때의 편지가 전해진 거니까 얼마나 뭉클할까 생각이 들고요. 네. 최준희 씨 입장에서는요. 불과 5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기억이 많지 않을 것 세상에.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람이 2번 산다고 그러거든요. 네. 생명이 있을 때 또 한 번은 생명의 불이 꺼져도 타인의 기억에 살아있을 때 살아 숨쉰다고 하는데 워낙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최진 씨가 살아 숨쉬기 때문에 네. 최준희 씨 입장에서도 엄마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엄마랑 같이 좌우로 이게 올린 사진 중에 아마 첫 번째가 살짝 보여주세요. 다른 사진도 닮았지만 요 사진 대박 사건, 요 사진 진짜 박성명 선생님 요 사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어머 엄마랑 판박이네 판박이 그러실 것 같아요 진짜. 최준희 씨가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여러 대목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최준희 씨는 엄마는 나보다 100배는 더 바빴을 텐데 그 와중에도 팬들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게 어머나. 너무 신기하고 존경스럽다고 세상에. 소감을 밝혔습니다. 사실 최준희 씨도 자신도 팬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엄마만큼 손재주가 좋지 않아서 글씨체도 삐뚤빼뚤이지만 엄마만큼 나도 팬들을 무척 사랑해서 매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도 유전일까라고 되묻습니다. 세상에.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절절히 묻어나는 대목이죠. 나는 사랑받으며 자란 사람은 아니지만 사랑 가득 나누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자란 것 같아서 다행이다. 멋진 표현이네요. 엄마 고마워요라고 글을 마무리 짓기도 그래요. 했습니다. 최준희 씨 뭔가 한참 어렸을 때는 우여곡절도 어린 나이에 많이 겪었잖아요. 근데 지금 많이 성숙해진 느낌을 시청자분들도 받으실 것 같아요. 엄마 생각할 때 힘들 때 엄마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멋진 활동 해주시길 뉴스파이터가 멀리서나마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졌습니다. 굴곡진 동그라미의 삶. 아니 무슨 사람이 나온 것도 아니고 제목만 보면 그 고개가 갸우뚱해질 수 있는데 세상에 영상 보시면 얘기 들어보시면 아하 무릎을 탁 치실 거예요.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주 잡은 손길로 같이 있게 해주세요. 같이 있게 해주세요. 내가 내 곁에 있어주면 슬픔은 사라지고 그대가 내 곁을 떠났을 때 기쁨은 사라지네. 20살 때 참 남편을 만나 빠른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남편의 제안으로 동그라미란 그 부부 듀엣을 시작했습니다. 첫 앨범이 노래가요. 그대여란 포크송이었어요. 대박 났죠. 두 번째 앨범이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이거는 앨범 출판 3개월 만에 너무나 폭발적인 사랑을 받으면서 모든 그 방송 차트의 1위. 그런데 그 꿈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된 거. 어머나 세상에 잘 나가던 꿈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경험이 뭔지는 저희가 잠시 뒤에 짚어보고요. 하재근 평론가님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지금 이 자리에서 제일 연장자이시니까 물론 동안이시지만 제일 연장자이시니까 여쭤볼게요. 혹시 저 노래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아 이거 왜 이러세요 진짜?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동그라미가 이제 노래도 노래인데
그 캐릭터 자체가 인기를 끌었거든요. 부부 듀엣. 그걸로 인기를 끈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또 알콩달콩 이렇게 같이 놓아서 사랑 노래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인기를 끌어서 밤무대 스케줄이 한 달이 아니라 하루에 10개였다고 합니다. 대박, 진짜예요? 하루에 밤무대 10군데면 거의 현금을 쓸어 담는 그러니까요. 수준인데 윤혜정 씨 말로는 한 달에 아파트 한 채 값을 벌 정도였다. 와. 그 정도로 그 많은 곳에서 찾았는데 네. 그렇게 잘 나가다가 한순간에 방송국에서 퇴출됐다고 합니다. 어머나? 거기에 대해서 윤혜정 씨가 뭐라 그랬냐면 네.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이 집을 나가서 안 들어오기 시작했다. 어머나? 이 부부 듀엣인데 네. 남편과 함께 매주 방송사에 출연해야 되는데 남편이 없으니까 방송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결국 퇴출을 당하고 말았다. 어머나?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이게 단순한 부부 불화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었던 건지 관련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네. 나중에 알게 된 거는 노름. 여자 이렇게 두 가지에 나중에는 한 6개월 지났을 거예요. 이제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제 언니들한테 그 선배 언니들한테 네 남편이 동그라미라고 다른 여자하고 밤무대를 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송국에 그 PD 선생님 만나봤더니 몸이 제가 안 좋아서 파트너가 바뀌었습니다. 이랬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이혼하신 상태. 아니 가출 상태. 가출 상태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이제 밤무대를 한다는 날을 이제 찾아갔는데 그럼 이제 밤무대 끝나고 나오는 사람을 딱 잡아가지고 앉혔어요. 어째 이럴 수가 있냐 하고 얘기하는데 여자가 쫄래쫄래 쫓아오더라고요. 그 남편한테 자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다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쳐다봤어요. 앉아서 쳐다보니까 여자가 예쁘더라고요. 아, 이런 미모의 이 남자가 반했구나 생각을 하면서 설마 했는데 직접 눈으로 확인한 코앞에서 확인한 남편의 배신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진짜. 이 자체도 굉장히 충격적이죠. 근데 더욱더 충격적인 일이 바로 다음 날 벌어졌습니다. 전 남편이 집으로 오더니 싹싹 빌었다는 거예요. 용서해달라는 거죠. 자, 이때 윤혜정 씨 이미 마음은 무너져 내렸는데 아이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마음 먹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 한 번 뒷목 잡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뭔데요? 자, 이 전 남편은 내가 지금 사고 친 일들이 많아서 그런데 우리 1년만 서류상으로 이혼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정작 이 전 남편 그 뒤로는 윤혜정 씨는 만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어머나 세상에 용서를 빌고 마음 잡고 다시 살아보자고 했던 줄 알았는데 이것조차도 배신이었던 거잖아요. 세상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내용을 윤혜정 씨가 딸한테 전해 듣게 된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몇 년 전, 한 5, 6년 전 됐나? 하면서 대성통곡을 울면서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아빠가 죽기 전에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여줄 줄 알았는데 얼굴을 한 번도 안 보여주고 아이고 짠한 얘기를. 돌아가시면서 막 우는데 저도 막 눈물이 울어요? 네, 같이 이제 울었어요. 애 때문에 울었지 저는. 박주희 변호사님, 아빠가 그 배신을 하고 엄마한테 배신을 하고 가족을 떠났지만 그 피부칠한 그거는 진짜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래도 따님이 그냥 대성통곡했다는 거예요, 지금. 네, 딸이 저렇게 원망 어린 말을 했을 때 윤혜정 씨 입장에서는 미안하기도 하고 후회도 되기도 하고 약간 복잡한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화위복이라고 해야 될까요? 윤혜정 씨는 이 아픔을 다르게 받아들였다고 하는데요. 아빠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딸에게 이 배우자 선택을 할 때 아주 신중하게 하도록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말 그대로 대성공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윤혜정 씨 말로는 사위가 아주 가정적이고 성실하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신은 저분인가 봐요, 사위. 네, 어머나. 자신은 그렇게 가정적인 남자를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윤혜정 씨가 본인은 화목한 가정을 꾸리진 못했지만 따님은 다행히도 화목한 가정에서 행복하게 사시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뭔가 위로와 보상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애지중지 키운 따님이 그래도 좋은 남편 만나는 걸로 앞으로 또 행복한 가정 잘 꾸리시길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요.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정말 서울 한복판에서 믿기 힘든 사고가 있었는데 그 후속 영상이 전해졌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예, 지난주에 저희 뉴스파이터에서도 전해드렸던 사건인데 네. 지난 16일에 서울 서대문역 인근에서 시내버스가 인도로 돌진해서 버스 기사와 승객, 보행자 등 13명이 다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유. 그때 사고 직후에 버스 기사가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라고 했었는데 네.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영상이 최근 공개됐다고 합니다. 세상에. 아니 근데 사실 저 때 기억나는 게 이담 아나운서 사실 이제 저런 사고가 났을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혹시 운전 미숙인가? 아니면 어떤 상황이었나? 운전자가 어떤 상태였나? 몸 상태가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운전자는 그때 줄기차게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말을 고지고대로 들어야 되나 또 그런 생각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뭔가 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영상이 공개됐다고 지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사고 당시에 버스의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요. 그래요? 이게 버스 내부도 찍혔습니다. 이때요. 영상을 보시면서 이 기사의 행동에 주목해서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네네. 영상 함께 보시죠. 네네. 네, 정류장에 섰던 버스가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버스 기사가 당황을 한 듯 여러 차례 지금 보시면요. 운전석 아래를 쳐다보죠. 하지만 버스 속도가 줄질 않습니다. 그러네요. 버스는 곧바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요. 그 이후에도 감속을 하지 못한 채 사거리에서 좌회전 차량과 함께 왼쪽으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결국은 앞서가던 승용차와 보행자를 잇따라 들이받은 뒤 건물과 충돌하고 나서야 멈춰섰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 블랙박스, 이 버스의 블랙박스 앞 전방을 비추는 영상 보니까 그때 상황이 정말로 오싹하고 정말로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안진용 기자님, 버스 내부를 비추는 블랙박스를 보니까 물론 운전자분의 신원은 저희가 보장해드려야 돼서 이 운전자분의 얼굴 부위에 뿌옇게 돼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행동은 뭔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계속 발 아래를 보이는 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이 버스 정류장에서 출발을 한 버스가 속력이 줄지 않자 굉장히 당황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잘못 밟고 있나, 혹시 이게 왜 안 밟히나를 확인하려는 듯 계속 자신의 발 부분을 보았다는 겁니다. 자, 근데 페달 오작동, 오조작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즉 브레이크를 밟고 그리고 그게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결국은 엑셀레이터를 밟은 게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최고 시속이 50km 정도 나온 걸 봐서 그건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버스는 최고 속도가 50km로 제한된 차량이었어요. 즉 페달 오조작으로 가속기를 밟았어도 50km는 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결과적으로 볼 때는 약 50초간 주행을 했는데 그중에 25초 동안은 최고 54에서 55km로 주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가속을 밟았는데 제한 속도 때문에 올라가지 않은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어떤 게 맞다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다만 저 버스 기사가 무언가 자신의 페달 조작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고 아래쪽으로 계속 보는 듯한 그런 뉘앙스는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은 단정할 수는 없어요. 경찰 수사 결과가 종합해서 나온 건 아니니까. 그러면 하재근 평론가님, 애초에 사고 발생 초기에 버스 기사님이 했던 주장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혹시 저 영상을 토대로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 저것만 가지고 뭐라고 확실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제 사고 당시에 버스의 브레이크 등이 주행을 시작한 뒤부터 계속해서 사고가 날 때까지 들어오지 않았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브레이크 등에 그럼 무슨 문제가 있었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 영상을 분석한 전문가는 브레이크 등 미점 등이 곧바로 페달 오조작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해서 악셀을 밟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어쨌든 현재 드러난 저것만 가지고는 뭐라고 확신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주희 변호사님, 물론 언론에 공개된 영상은 저 버스 기사님의 얼굴 부위가 뿌옇게 이제 처리돼서 제공이 된 거지만 사실 전문가들이 이 사고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을 더 정밀하게 하려면
저 영상은 뿌옇게 처리된 부분 없이 원본대로 아마 제공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얼굴 표정이라든지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동작을 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결국에는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보게 될 텐데요. 근데 다만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페달 오도작으로 볼 수 없는 정황 증거로서는 사용될 수가 있지만 그 영상 자체만으로는 운전기사의 과실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수에서 감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감정을 할 때는 이 버스에 달려있는 EDR, 그러니까 사고 기록 장치를 분석하게 됩니다. EDR에는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가속 페달을 밟았는지, 그 시점과 그 시기, 그리고 횟수 이런 부분이 다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부분까지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이 시속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제한 속도가 50km라고 하지만 이 제한 속도를 넘었다라는 기록은 사실은 운행 기록에 따른 GPS 기록이거든요. 근데 사실 실제 이제 시속과 실제 GPS상 시속은 사실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부분은 주변에 있는 CCTV나 이런 부분까지도 전반적으로 살펴봐서 결국에는 과실 여부를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 과실 여부 입증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커 보여요. 박성배 변호사님.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물론 이제 결과론적이긴 합니다만 이런 걸 보면 이 버스 블랙박스 내부를 비추는 블랙박스에도 보통 택시 블랙박스 보면 육성이 담기잖아요. 그런 블랙박스가 많잖아요. 버스에도 차후에는 꼭 이번 사고와 또 별개로 앞으로 이 버스 내부 차량 이 블랙박스에도 음성을 담을 수 있는 좀 블랙박스를 달아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블랙박스가 만약 음성까지 담겨 있다면 당시에 버스 기사님의 상황 그걸 더 면밀하게 더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음성이 담긴 블랙박스도 필요해 보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브레이크나 엑셀 조작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도 추가로 설치된다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억울하게 처벌받는 버스 기사는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훨씬 더 입증이 용이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만약 이 사건에서 차량 결함으로 결론이 이루어진다면 버스 기사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 형사 사건에서는 혐의 없음으로 종결될 것인데 특히 형사 사건에서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이 이익으로 판단하므로 일부 차량 결함의 근거가 주시된다면 버스 기사는 형사 책임에서 자유로울 것입니다. 나아가서 민사 사건에서도 버스 기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고 오히려 차량 제조사, 판매자가 재조무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다만 민사상 책임이 전혀 인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더 엄격한 근거 제시가 필요하고 나아가서 차량 결함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버스 기사가 사고 당시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부과된다면 일부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건 버스 기사와 승객 그리고 피해 차량 운전자 포함해서 10명 넘는 분들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한 사고예요. 이건 반드시 대신 시간이 더디 걸리더라도 반드시 원인을 정확하게 밝혀내 주기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저금통을 훔쳤으면 강도인데 강도의 정체가 뭘 그래 궁금해요, 하재근 평론가님. 지난 1일에 오후 2시 40분께 충주경찰서로 119 신고가 접수가 된 겁니다. 네. 어떤 중년 남성이 50대 아내가 집에 혼자 있는데 모르는 남자가 찾아와서 문을 두드린다고 한다. 이렇게 신고를 한 거예요. 바로 경찰에 출동을 하니까 아내가 뭐라 그랬냐면 어떤 남성이 내가 문을 열어주니까 손목을 운동화 끈으로 묶고 돼지 저금통을 깨서 30만 원을 가져갔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바로 CCTV를 돌려봤는데 용의자로 볼 만한 사람의 행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나? 그게 아마 이 복도에 뭐 CCTV가 있고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앞을 비추는. 그러니까 CCTV 돌려봤는데 그 피해를 당했다는 그 시간에 CCTV 드나든 사람이 없는데 아니 그러면 혹시 박주희 변호사님 가끔 그런 스릴러 영화 보면 그잖아. 범인이 도망가지 못하고 집안의 내부에 숨어있고 막 그런 거잖아요. 범인은 이 안에 있다, 막 이런 얘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으니까 이 신고의 신빙성을 의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신고 자체가 허위 신고 아니냐 이렇게 추궁을 했는데요. 그랬는데 당일 저녁이 되어서야 이 50대 아내는 사실은 자작극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어머? 지금 저 AI 영상처럼 지금 아내분이 경찰한테 설명을 이렇게 조곤조곤 하고 있는데
왜 자작극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자작극을. 네, 사실 이 아내는 자녀에게 용돈을 보내주고 싶었는데 돈이 없었대요, 수중에. 그러다 보니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 몰래 이 저금통에 있던 돈을 꺼내서 이 돈을 비닐에 넣어서 세탁실에 감춰두고 남편에게는 도둑을 맞았다 이렇게 신고를 한 겁니다. 아우 세상에. 아니 근데 아무리 사실혼 관계여도 그냥 좋게 말로 해서 도움을 청하지 그렇다고 저렇게 한다고 발각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박성배 변호사님 30만 원 액수가 303천이 아니더라도 30만 원이라 하더라도 이건 나쁜 짓이잖아요, 이거. 아내가 남편에게 거짓말한 단계에서 그쳤다면 또 다른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인데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거짓말을 한 이상 그냥 넘어가긴 어렵습니다. 특히 아내의 진술이 네. 손목을 운동화 끈으로 묶고 돼지 저금통을 깨서 30만 원을 가져갔다. 지나치게 구체적이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경찰도 수사 인력과 치안 자원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킨 만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아, 세상에. 아니 근데 왜 남편한테 세상에 다른 목적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사치품 뭐 비싼 물품 사려고 30만 원 쓴 거 아니잖아요. 아이한테 용돈 보내줘야 되는데 수중에 돈이 없어서 하면 상황을 얘기했으면 그 남편분이 사실은도 부부관계니까 그 남편분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순간의 판단이 뭔가 그릇된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어머나? 나나 씨는 유명한 여배우, 가수 출신 여배우인데 누가 나나 씨한테 일방적으로 맞았다는 거예요, 지금 안진용 기자님. 네, 이 주장의 시작은 지난해 1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30대 한 남성은 구리시에 있는 나나 씨의 자택으로 사다리까지 얹어 놓으면서 침입을 했습니다. 근데 집에 들어갔다가 나나 씨의 어머니랑 마주치자 목을 조른 거죠. 방에 있던 나나 씨가 나오다가 그걸 보고 이 강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몸싸움이 벌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남성이 흉기의 턱 부위를 다쳤다는 거죠. 이 남성은 결국 검거돼 구속 송치됐는데 그 후 이 남성이 주장하는 게 바로 내가 오히려 나나 모녀에게 일방적으로 맞았다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얘기 듣고 보니까 이건 뉴스파이트에서 다뤄들었던 사건인데 아니 박주희 변호사님 뭐라고 재판장님 앞에서 이 강도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네, 오늘 이 남성에 대해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첫 재판이 있었는데요. 이 검찰은 이 공소사실로 이 남성은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서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 그러니까 즉 강도 상해를 저질렀다 이렇게 공소사실로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피고인의 변호인은요. 네. 이 피고인은 빈집인 줄 알고 들어갔고 절도만 하려 했을 뿐이지 강치 의도는 없었다. 그러니까 강치라는 거는 폭행이나 협박에 수반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일방적으로 나나 모녀로부터 구타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니 이게 뭐예요? 검찰은 저 강도 즉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침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피고인 측 저 강도 측의 변호인은 흉기를 든 적도 없고 오히려 나나 씨와 나나 씨 어머니라는 사람한테 일방적으로 맞았다. 박성배 변호사님 주장이 완전히 180도 다르잖아요. 이 남성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가지 않았고 흉기는 나나 집에서 가지고 나온 것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범행했고 발코니 창문이 열려 있어서 빈집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순 절도 의사만 존재하던 상황이라 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네. 나나 어머니 목을 조른 사실도 없다. 놀라서 소리를 지르는 나나 어머니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어깨를 잡은 것이다. 애초에 강도 성립을 위한 폭행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이고 나나가 갑자기 뛰어나와 흉기를 휘둘렀고 내가 저항하는 모양새였다. 절도가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서 폭행한 준강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나아가서 변호인이 나나가 입은 전치 33일의 상해는 피고인에 의해 입은 방어흔이 아니라 가해흔이다. 흉기에 있는 지문을 감정해달라고 주장했는데 강도 상해죄 성립을 위한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아니 그러면 살다 강도 짓을 벌인 사람이 이렇게 법정에서 큰 소리 치는 경우는 좀 이례적인 것 같아요, 이담 아나운서. 그러니까 게다가 최근에도요. 이 30대 피고인이 구치소를 수감 중에
서도 이제 나나 씨를 살인 미수 혐의로 역고소를 그랬었죠,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경찰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라면서 불송치 결정했었잖아요. 네. 그런데도 법정에서 저렇게 일방적으로 맞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재판에서도 판사가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뭐래요? 누군가 집에 들어와서 그런 짓을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입장 바꿔 생각해보라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집에 들어와서 갑자기 내 어머니를 위협하고 돈을 달라고 그러는데 그럼 가만히 있습니까? 아하. 굉장히 염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네. 재판부는 나나 씨와 어머니를 증인으로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다음 재판 3월 10일에 법정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혹시요, 박선배 변호사님, 혹시요, 뭐, 10명, 9명의 뭐 범인 놓쳐도 1명의 뭐 억울한 사람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혹시, 근데 오해는 마세요. 이 강도를 두둔하려는 게 아니라 혹시 이 사람의 소원 들어준 차원에서 그때 흉기의 지문 감정을 재판장님이 허락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혹시? 허락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데 흉기에 있는 지문이 누구의 지문인가에 따라서 공격자와 방어자가 달리 변결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재판부가 왜 굳이 지문 감정이 필요한지 재차 성명을 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강도상해죄는 강도가 상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하게 되는데 무조건 강도 의사를 가지고 집에 침입해서 물건을 훔치다 공격해야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 절도 의사로 집에 침입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당시 상황이 발각되고 피해자에게 체포를 면탈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한 경우에도 준강도죄와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히면 강도상해죄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이 강도는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꾸 이렇게 항변하다 보면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갈 수 있어요. 반성하지 않는 걸로 재판장이 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재판 결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